347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하고요, 주택 임대차는요, 기본적으로 그 형식을 같이 하죠. 큰 차이는 없어요. 몇 개만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주택하고 상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대표적인 차이가 뭐가 있죠? 네? 비율이 좀 다르고요. 그죠? 뭔가에 대한 비율이 다르고요. 그리고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딴 건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보증금이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주택은요,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아이들은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넘으면 아예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죠? 아예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그러나 뭐는 또 되죠?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지, 그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을 넘는 상가임대차라고 해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죠. 그리고 아까 보증금에 대한 그 부분은 숫자 나오는 거는, 그죠?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존속기간은 아까는 2년이었고 얘는 1년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그죠?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맞죠? 상가는요? 3기입니다. 그죠? 그 두 개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이 좀 중요하고요.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까지 할 수 있죠. 아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하고 그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겹쳐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일시 사용을 위해서 나는 임대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일시 사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5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간으로만 따질 수가 없고 주변 상황, 그 사람이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시냐 아니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요한다. 우리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임대차에서는 차임 몇 프로였죠? 차임 증가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계약기간 내에라도 주변 상황, 임대 시세, 그죠? 여러 가지가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주택은 5%예요. 그죠? 상가는 9%. 그죠? 그리고 아까 전월세 전환율 10%하고 1.5 더하기, 기준금리 더하기 3.5였죠? 상가는요? 4.5배. 연 12%. 그죠? 4.5배니까 1.5 기준으로 하면은 약 7.2%, 73% 되겠죠? 지금 이자가 낮으니까, 이게 당연히 이쪽이 낮잖아. 근데 기준금리가 달라지면 이게 달라지죠? 예전 같은 경우 6%, 7% 했어요. 기준금리가 6%, 7%까지는 안 했지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5%, 6%까지도 갔으니까 4배하면 꽤 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 특별한 거는 없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다음 중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47페이지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겠죠. 임대차 목적물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동법이 적용된다. 맞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맞죠? 아까도 그랬고 일시 사용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 4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동법상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보호 등은 적용된다. 맞나요?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죠? 4억이 넘더라도 대항력에 대한 부분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보호는 한 2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2년 전에는 좀 나왔는데 최근 작년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권리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교회, 동창회, 종친회 등 사무실에 법이 적용된다? 안 되죠? 상가임대차는요, 우리가 전입한다고 했잖아요. 주임법에서는. 그죠? 상가는 뭘 해야 되겠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받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 어디서 받으실까요? 세무서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전입하는 데서 확정일자 받잖아요. 사업자 등록하는 데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맞죠? 2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말이 조금 달라서 내용은 똑같죠? 우선 면제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 똑같죠? 보증금리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이건 뭐죠? 최소 면제권 얘기죠. 대항 요건만 갖췄으니까, 그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거죠.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빌린 거 빌린 사람이죠. 빌린 거 빌린 사람은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그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얼마만큼? 빌린 사람만큼. 2년 지난 다음에 내가 전대차 했어요. 그죠? 그럼 몇 년 할 수 있어요? 3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들어가도록 차임은 연체한 사실. 2기 아니고 3기겠죠? 3기면 두 가지가 걸려요.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고요. 맞죠? 두 개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건 몇 가지가 있겠죠? 임대인의 입장에서 뭐가 있을까요? 나 이거 부시고 새로 져야 돼. 재건축 그 일행들 쭉 있을 거고요. 그쵸? 임차인이 지금같이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도 동법이 적용된다. 맞죠? 넘기실게요. 4번 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기간 만료 6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맞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임차인이 3기 차임액, 맞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임차금을 전대했을 때,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합의하에, 그죠? 권리금이라든지 이딴 거 보상해 주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임차한 건물이 망가졌어요. 그죠? 지진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럴 때는 임대차 못 하잖아요. 이럴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누구의 계약갱신 요구예요? 임차인의. 그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경과실로 파손했다.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임차인이 한 거죠. 응? 그죠? 근데 고의 또는 경과실로 파손했다.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중과실입니다. 중대한 실수. 그죠? 그러니까 4번이 되겠고요. 넘기실게요. 뭐 그닥 없죠. 8번 볼까요? 8번. 민법이에요. 민법 문제 계속 나오죠. 상가 임대차 건물 보호법상 임대인의 행위 중에서 권리금, 그죠? 권리금 회수의 방해행위. 권리금 회수는요, 어렵게 생각하시고 좀 알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권리금도. 임차인 보호죠? 임차인 보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데리고 왔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새로 데리고 왔더니 어때요? 나 권리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권리금 받으려고 하는데 100에 50이었는데 갑자기 300에 200 뭐 이렇게 불러버려. 상황이. 그죠? 그건 뭐예요? 임대인이 명백하게 새로운 임차인이 데리고 온 누군가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임대인이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데리고 왔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자도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이건 뭐예요? 권리금을 누가 받아야 돼? 임차인이 받아야 돼요? 임대인이 받아야 돼요? 임차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임대인이 받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조문이 생긴 이유가 그거니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죠? 이것도 하면 안 되겠죠. 맞죠?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비용을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죠? 이걸 고려해 봤을 때 그거에 비해. 그죠? 뭐 1,050짜리를 200만원, 300만원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들어온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그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아주 훌륭한 임대인이죠. 맞죠? 아주 훌륭한 임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11번. 제가 보는 건 거의 최근 경향으로 문제를 좀 보시려고 뒤에 거는 다 풀고, 그죠? 앞에 건 그냥 넘어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 25이네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할 때는 그 다음 날부터 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대항력이죠, 대항력. 대항력은 지금 뭐, 임대차 등기를 했으니까. 그죠? 등기면, 그날이죠. 임차권 등기죠. 예.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유지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항력과 확정유지를 갖췄죠. 우선변제권자가 갖췄네요. 그러면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인도를 해야지, 그죠? 인도를 해야지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죠? 배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임대차 기간을 유효로 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아니죠? 임차인이 아니고 누구? 임대인. 맞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그 존속기간은 그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에요? 아니죠? 갱신됐으니까 그날부터. 그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잘했죠? 동의 받았으니까.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 아까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나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답을 못하셔. 맞잖아요. 그죠? 새로 오는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임차인이 차임에게 3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3기 해지 가능. 그죠?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거 모르겠는데. 맞겠죠?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람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정도면 거의 맞는 얘기죠. 5번,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임차 건물에 매각되면 선언한다. 이게 뭐예요? 맞아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이건 뭐예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선순이야, 후순이야? 선순이죠. 선순이죠. 선순인데 우선변제권에 의해서 받았는데 대항력 없어져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경락자에게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맞죠? 대항력이 있을 경우에. 그죠?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경락자보다 더 순위가 빠른 거죠. 말소도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뭐예요?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1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 5천에 100이네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중개하면서 임대차인 설명으로 옳은 것.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우리가요 계약갱신 요구권과 대항력 그죠? 권리금 보호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앞에 금액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다 받지요? 다 받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건 얘기를 하면 문제 없구나라고 가시고 전체 임대기간에 몇 년? 5년.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면 얼마까지 될까요? 9%면 얼마요? 여기서 얘기하는 100만원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르죠? 월차임이잖아요.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까는 전월세 전환율이야. 그거하고 얘하고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주임법에서 월세는 몇 프로 올릴 수 있다 그랬어요? 5%. 그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9%. 거기까지는 알았죠? 근데 아까 헷갈리는 건 뭐야? 전월세 전환율이었죠?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고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연 퍼센트로 갔잖아요. 그죠? 지금은요. 월세 퍼센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9%를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 월세만이야. 따지면. 월세가 얼마요? 100만원. 그러니까 얼마? 9만원. 한 달에 9만원 밖에 못 올린다고. 한 달에 9만원. 월세에 9%.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시면 계산해봐요. 9%라는 거 알았어. 그죠? 그럼 월세에다 곱할 거 아니야. 얘 문제 보면 보증금엔 안 곱할 거 아니야.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정확하게 9% 잘 곱하면 얼마 나와요? 9만원이죠. 그러면 1년에 9만원 올리느니 안 올리고 말겠다 하지 않아? 100만원짜리 월세에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얼만데? 한 달에 뭐 9만원이면 얼마요?
7,000원? 그죠? 한 달에 7,000원 올리자고 얼굴 붉혀가며 월세 올릴게 7,000원. 아, 그럼 콜은 하겠네. 그죠? 임차인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겠죠. 예. 맞죠? 근데 아까 전월세는 아까 제대로 계산했으면 5, 3, 15가 아니고 얼마나 나요? 150만 원이 나오거든. 그죠? 아까 그거를요, 정확하게 퍼센트를 소수점을 잘 계산하면 15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충 계산하니까 5, 3, 15, 15만 원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제대로 계산하면요, 150만 원이 나와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짜리가 150만 원 된다? 이건 아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오는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그게 월인지 연인지 때려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까 얘기한 건 전환율, 얘는 지금 월 차임에 대한 얘기예요. 상가 건물에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200만 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번질 수 있다. 이거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우선은 1번은 뭐예요? 1번은 1번은 뭘 해야 돼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소액 보증금인지를 봐야 되죠. 그죠? 상가에서는 소액 보증금이 얼마예요? 6,5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얼마짜리예요? 5천에 100만 원이죠. 환산 보증금 얼마예요? 6천이요? 1억 5천이죠. 그죠? 헷갈리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가 환산보증금 생각할 때요, 어렵게 생각하지, 기준을 하나 잡아놓으면 아주 편해요. 내 맘대로 잡아놓는 거예요. 500에 45, 1000에 30, 이런 거 있죠. 숫자 외우기 편한 거. 1000에 30이면 얼마예요? 4천이죠. 맞죠? 1000에 30, 4천. 이렇게 하나를 기준을 딱 잡아놓으면, 얘는 지금 1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잖아. 500에, 5천에 100이잖아요. 5천에 100이면, 5천 뒤에 건 1억. 1억 5천. 그죠? 1억 5천 해당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최우선 변제권이잖아요. 맞죠? 최우선 변제권 해당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6,500이니까. 맞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아까 한 거죠.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기본은 주임법이랑 가는데 몇 가지 사항만 비교해서 하시면 아마 거기서 써놓으셔도 돼요. 교재 466페이지 보시면 아주 편해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정리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거 보시면 완전 정리가 끝나요. 그죠?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나옵니다. 경매는 아까 얘기도 좀 했죠. 경매는요,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권리의 선후관계, 배당 뭐 이런 거 따지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있고요. 경매 절차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배당이 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우리가 경매 얘기가 아니라서. 근데 기본으로 되는 건 뭐예요? 가압류와 근저당의 경우. 그죠? 가압류와 근저당의 경우는 안분 배당한다. n분의 1에서 갖는다. 그죠? 근저당끼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배당한다 그래. 흡수배당은 뭐예요? 먼저 간 놈이 다 먹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경매와 공매를 따진다고 치면 경매는 그죠? 매회 10에서 20에서 30% 저감이 되고요. 공매는 10%고요. 공매하고 경매는 뭐죠? 대상이 다른 거죠? 경매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인이 하는 겁니다. 사인. 그죠? 개인끼리 하는 거고요. 공매는요? 공짜가 들어가니까 뭐 공공기관쯤 되겠지요? 그죠? 공공기관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금 체납되거나 이러면 공매의 대상, 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지만 공매의 대상은 여러 가지 동산도 포함되죠? 그죠? 자동차 같은 거 공매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웃긴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서 보니까 공매에 나온 전설의 공매차 이렇게 나왔어요. 전설의 공매차야. 좀 옛날 얘기겠죠? 근데 구형 에쿠스인데요. 공매가 시작가 30만 원이에요. 그 시절을 해서도 엄청나게 싼 가격이거든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밑에 피가 이렇게 쫙 차에서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차를 아예 오픈을 하고 공매에 올린 거예요. 30만 원. 공매니까 그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전설의 공매.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매를 따질 때 재경매가 있고 신경매가 있죠. 신경매는 뭔가요? 세로 하는 거죠. 세로. 세매각, 재매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로 하는 건 뭐예요?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요, 경매하시면 생각나는 게, 경매는 그 가격에 다 받은 바보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죠? 몇 번 유찰이 돼야지. 유찰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경매를 한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100원에 내놨더니만 100원에는 아무도 안 가져가? 이런 느낌이죠? 그럼 어떻게 돼? 가격 내려서 새로 내야 되죠? 100원에 냈는데 누가 100원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람이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다음에 100원에 또 팔릴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100원에 내겠죠? 이건 뭐예요? 재매각, 재경매. 아시겠죠? 신경매와 재경매 두 개 차이는 그거예요. 신매각, 세매각, 재매각의 차이는 그거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 유찰이 돼서 나오는 거는 재경매예요, 신경매예요? 헷갈리죠?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 땐 되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죠? 유찰이 되면 어때요? 아무도 낙찰을 안 받은 거잖아요. 낙찰을 안 받았다는 건 그 가격에는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새로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팔렸다가 이 사람이 낙찰까지 받았는데 안 한다 그래서 낼 때는 재경매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차순위 입찰자. 그죠? 차순위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게 있죠? 차순위 매수 신고는 뭐예요? 차순위는 두 번째 순위라는 얘기고, 매수라는 건 산다는 얘기고. 1번으로 샀는데 2번으로 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어쩔 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법원도요, 지껏 자기 것도 아니면서 되게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경매라는 거, 경매 말 자체가 경쟁해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매를 해주는데, 어쨌든 경매에 들어가면 불쌍한 거지만, 마음이 아픈 거지만, 불쌍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지만, 어쨌든 법원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경매를 해서 100원이요, 200원이요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쭉 올라가서 10,000원의 낙찰을 받았다 치자고요. 그죠? 10,000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2등은 9,000원이에요. 그죠? 1등은 10,000원, 2등은 9,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에 살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 9,000원인 사람한테 팔 수 있죠. 우리 상식적으로. 근데요, 잘 보세요.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0원에 파는 거를 왜 2등한테 9,000원에 팔아야 돼?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시 내도 10,000원에 팔리겠는데?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 재경매를 내겠죠? 그죠? 신경매가 아니라 똑같은 금액으로 재경매를 낼 수 있잖아요. 왜? 10,000원에 팔릴 수 있는 기대값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꾸로요. 2등한 사람이 9,000원의 낙찰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 10,000원보다 높게 나오면 어때요? 법원 입장에 손해볼 거 없죠. 1등이 낙찰한 금액보다 뭐 같거나 높으면 상관없잖아요. 다시 재경매 할 필요 없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1등한 낙찰자가 보증금이라는 걸 냈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면 1등한 낙찰자 10,000원. 왜 나머지 사람들은 입찰했다 다 떨어진 사람 보증금 다시 거꾸로 내주잖아요. 근데 1등은 낙찰을 받은 사람의 보증금은 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 1등한 사람의 보증금을 1,000원을 받아놨다 치자고. 그죠? 다들 1,000원씩 받아놨겠죠? 받아놨는데 1등이 10,000원에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안 해. 안 하면 얼마예요? 1,000원 손해죠? 1,000원 손해지만 2등은 9,000원에 했어. 그러면 1,000원 법원에 들어왔고 2등한 거 9,000원? 그래, 합쳐봐. 10,000원이죠. 그럼 2등한테 줘도 법원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럴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등만 있는 건 아니겠죠? 3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기준금액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1등이 10,000원, 2등이 9,500원, 3등이 9,000원이에요. 그러면 2등, 3등은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법은 손해가 아니니까. 근데 2등이 안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2등은 돌려줘요. 매수 신고 해도.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서 낙찰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얘기할 게 있을까요? 뭐 경매 절차는 한번 지나가면서 보실 거고요. 네. 그러면 되겠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요? 뭐 서류를 써야 되나 막 이래야 되나요? 낙찰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 누구누구 낙찰 되셨어요? 하고서 혹시 차순위 매수 신고 한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야 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자, 357페이지 보시면 다음은 법원 경매와 비업무 부동산 공매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법원 경매의 경우 유찰 시 원칙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 20%가 저감된다. 20에서 30% 저감이 됩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 유찰 시 최초 매각 이건 10%죠. 비업무용 공매의 경우 대금을 분납하는 것도 가능하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법원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법원에서 하는 거라. 공매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죠.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공매 부동산이 쫙 나와요. 자주 올려놔요. 그죠? 공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요즘은 많이들 하셔가지고 경공매가 한 10년 전에 정말 유행이었죠. 한 10년 전에 재밌었어요. 그때 막 쏟아져 나오고 부동산 막 누를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재밌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요즘 경매 좀 재미없죠. 전국으로 다 다니시잖아요. 한번 몰렸다 싶으면 뭐 몇백 명씩 좋은 물건은 진짜 그렇게 몰립니다. 네? 아, 그거를요, 뭐, 연구 조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요. 아파트는 훨씬 좋고요. 네. 그렇죠. 비용. 보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경매 거의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경매는 오해하시는, 많은 일반인 분들은 오해하는 게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해도 되죠. 네. 경매는 상관없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3번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근거한 압류부동산 공매 옳은 것 2번만 보시면 되겠죠.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할부 얘기가 없는데 이해는 꼭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하게 뭐가 없는데 자 4번 보실게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업무를 할 수 있다. 맞나요? 그죠? 1번 전세권은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된다. 맞나요?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돼요? 안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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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소멸됩니다. 전세권은.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은 경매를 아예 신청할 때 내가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7천만 원짜리 전세권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 사람이 내 전세권을 안 줘요. 안 줘. 돈을 안 줘. 그럼 나는 경매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경매에 넣을 수 있어요? 강제 경매요? 임의 경매요? 경매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죠, 뭐. 그쵸? 다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건. 자, 경매를 크게 나누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말에서 보통 말 기분이 어때요? 강제죠. 임의는 뭐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만. 그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강제는 강압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거의 정확하죠. 아니 공물구매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경매하고 공매는 그냥 대상이 다른 거죠. 경매는 개인 간에 하는 게 경매고요. 공매는 공공기관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놈은 그놈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경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요. 채권에 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채권에 기한다는 건 어쨌든 채권이건 우리가 전세권 설정 물건이건 어때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건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채권은요. 근데요. 돈 빌려줄 때는요. 그 사람이 뭘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맞죠?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 사람의 기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물건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건데 너 부동산 갖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 부동산을 너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보고 돈 빌려줄게. 이러면 물건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채권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욕을 한 바가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갚으라고. 그죠?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하죠?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돈 얼마 갖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어디 비밀금고에 짱 박아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걸 변제해서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맞죠? 변제해서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걔를 팔아야 되는데 그냥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다 의뢰를 하죠. 그럼 법원에서 대신 경매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죠? 내가 채권에 대한 확인을 누군가에게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 되겠죠.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다라는 거. 그죠? 그럼 그걸 어디 가서 받아야 되겠어요? 법원 가서 받아야지. 그죠? 법원 가서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준 건데 돈을 안 주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채권에 대해서 확인 좀 해줘요. 그죠? 그럼 법원에서 확인 판결서를 가지고 걔를 들고 뭐 할 수 있어요?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집 주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내가 얘한테 돈을 빌릴 때 내 집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물건에 대해서 건 게 아니라 날 보고 빌린 거니까. 맞죠? 날 보고 사람을 보고 빌린 거니까 내가 나를 보고 빌려준 거니까 아니 내가 빌려준 거니까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빌려준 거니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직접 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내 부동산에 날아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 당했잖아요. 강제적으로 지금. 그죠? 근데 전세권이나 물건은 어때요? 물건은 이미 그 건물의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내가 뭘 각오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돈 안 주면 부동산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하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는 거죠. 차이가 좀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은 내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라는 예상을 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그죠? 내가 못 갚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 부동산에 강제로 경매에 넣은 거고, 그죠? 임의 경매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빌린 거지. 그죠? 그 두 개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최우선 선이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경락으로 소멸하고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의 경우 자기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할 금액에 채권 상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매수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맞는 얘기 같죠? 여기서 매수인은 누구예요? 경매인이죠? 가처분 등기가 최선 순위 저당권보다 앞서 설정이 되었다면 낙찰이 되어도 말상되지 않는다. 가처분은 인수되죠? 담보가 등기가 최선 순위 저당권보다 앞서 설정되었다면 낙찰되었대도 말소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틀렸죠? 말소되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락자가 인수받을 거, 소멸될 거라고 차이를 뒀었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당권,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중 시간적으로 가장 선순위인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즉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가 됩니다. 6가지. 그죠? 얘를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잡고요. 잡은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선 순위 전세권이라도 이건 다른 얘기고 저당권,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개시, 결정은 순위에 상관없이 경매로 항상 소멸한다. 그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용의물권, 가처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환매 등기는 다 소멸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있는 아이는 다 소멸한다. 누구 기준으로? 경락인 기준으로. 그죠? 매수인, 살 사람 기준으로. 소멸한다는 얘기는 살 사람이 고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고민 안 해도 돼.
그죠? 내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아이들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뒤는 배당이 알아서 할 거예요. 못 받으면 그만이고요. 근데 내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나에게 뭐 되는 거? 인수되는 거를 따져야 돼요. 인수되는 거 뭐라고 나오나요? 유치권, 법정 지상권, 그죠?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와 상관없이 어때요? 항상 인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 받을 때 임장활동 무조건 열심히 하시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상권, 유치권 나와요, 등기?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가보셔야 돼요. 그죠? 뭐 지상권이야 나오겠지만, 그죠? 유치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유치권은 가서 유치권 설정 중 이거 보고 오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선수인인 용익물권, 가처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환매 등기도 인수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인수해야 되잖아. 아까도. 그죠? 전세권 같은 경우.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전세권의 기한, 그죠? 전세권에 관한 최선순위를 따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뒷선다는 얘기죠.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그죠?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에는 항상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으로 받으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소멸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6번 보실까요? 다음 중 법원 경매의 매수 신청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누가 될까요? 네? 채무자죠. 그쵸? 채무자는 뭐예요? 당사자잖아요? 그쵸? 당사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경매대사물의 제3취득자, 채권자, 담보권자, 물상보증인 채무자의 가족. 채무자의 가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그다음 없고요. 11번 배당, 11번 배당을 한번, 10번은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애매했는데, 그 정답 해설 거기 있죠? 순위. 그거만 한번 쭉 보세요. 배당 순위는 그래도 눈으로는 좀 보세요. 첫 번째는 경매 집행비용이라고 하시면 편하시고요. 그 다음엔 뭐예요? 최우선 면제권. 그죠? 그리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금. 임금 채권은 상당히 우선합니다. 아시죠? 대부분 어떨까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많이 따져줘야 돼요. 임금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일반 임무 채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세금. 그죠? 그 다음에 11번. 이제 한번 배당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배당이죠. 그죠? 11번 문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릴 때 압류하고 근저당하고 경합을 벌인다. 그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압류는 무조건 n분의 1 하라 그랬어요. 그죠? 압류와 근저당이 같이 붙어 있을 경우는 무조건 n분의 1입니다. 그죠? n분의 1을 하는데 대신 어떨까요? 금액은 인정을 해줘요. 에? 금액을 인정을 해줘요. 똑같이 n분의 1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9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가압류가 1억, 저당권이 5천. 그럼 어떻게 돼요? 가압류가 66%고 저당권이 33%죠. 그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6천, 저당권이 3천. 이렇게 갖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아시겠죠? 금액에 따라서. 무조건 n분의 1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죠? 근데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죠.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기본적으로 가압류와 저당권은 n분의 1을 하고 n분의 1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 저당권이 1로 흡수되겠죠. 그렇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 있으면 저당권 가죠. 가압류 밑에 안부 매당하겠죠. 맞죠? 되시죠? 물론 이거는 많이 안 나와서 그냥 자세한 설명을 많이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어디서 봤는데 제가 자, 이거 뭐 교재가 없으시죠? 말로만 한번 들어보셔요.
배당 금액이 1억인데요. 가압류가 5천에 1억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인 거죠. 자, 3개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배당 금액 5천만 원이에요. 그죠? 배당 금액이 5천만 원인데 가압류가 3천만 원. 그 다음에 저당권이 3천만 원. 그리고 저당권이 4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가압류와 저당권자가 어떻게 돼요? 각각 n분의 1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전체에 대해서 n분의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셋을 다 합치면 얼마예요? 1억이죠? 퍼센트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체 금액이 1억이잖아요. 1억에 대해서 얼마? 3천만 원어치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5천만 원 곱하기 30%죠. 가압류가 지금 몇 프로예요? 30%고 저당권이 30%고 그죠? 두 번째 저당권이 40%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5, 35 얘는 얼마예요? 1,500만 원. 그죠? 1,500만 원을 가압류가 가져가게 되겠죠? 맞아요? 얘는요? 똑같죠? 1,500. 밑에는요? 40%니까. 그죠? 2천만 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가압류한 사람이 얼마 가져가요? 5천만 원 중에 1,500만 원. 그죠? 그러면 얘는요. 얘가 중요하죠.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 밖에 못 갖고 간 거예요. 1번 가압류는. 그죠?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2번은요. 저당권과 저당권이 경합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분이 아니고 흡수죠. 기본 틀은 가압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다 안분 배당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00, 1,500, 2,000까지 했는데 저당권과 저당권이 경합을 벌일 때는 흡수 배당이야. 흡수 배당은 누구예요? 1등이 다 먹어. 그럼 얘네들 중에 1등은 누구예요? 얘가 1등이죠. 그럼 얘가 2천만 원까지 다 먹어요? 자기 거만 갖고 가야지. 그치?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 그죠? 3천만 원이니까 1,500에다가 플러스 여기서 1,500이 올라와요. 그죠? 얘는 남는 게 얼마예요? 빼기 1.5죠? 500. 그죠? 그러니까 가압류한 사람은 1,500 먹고 두 번째는 3천만 원 온전하게 다 하네요. 그죠? 네? 마지막은 마지막 저당권자는 500.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나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이 먼저예요. 이게 저당권, 가압류, 저당권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은 무조건 흡수배당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다 가져가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 3천과 4천. 그죠? 7분의 3 곱하기 2천. 그죠? 7분의 4 곱하기 2천만 원. 나눠 갖겠죠? 맞나요? 그쵸? 7분의 4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만약 5천이라고, 5천은 8분의 3. 더 복잡하네요. 7천? 그죠? 상관없죠? 5천 중에 3천 갖고 갔죠? 끝났고, 나머지 2천 가지고 어때요? 10분의 3. 10분의, 아니다. 숫자가 안 맞네요. 그죠? 맞죠? 10분의 3. 10분의 7. 그죠? 그러니까, 3, 2, 6. 600만 원. 2, 7에 1,400만 원. 이렇게 갖고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순위에 앞서, 내가 저당권자인데요. 내 앞에 가압류가 있으면 어때요? 그게 좀 마음이 뿌듯하죠. 그죠? n분의 1 한 다음에 밑에 저당권자들은 다 내가 갖고 올 거니까. 맞죠? 흡수배당이니까 밑에서도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맞죠? 가압류가 있어서 안분배당을 한 상태에서 밑에서 다 돈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순위가 빠르면 어때? 우선변제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선변제가 되면 나의 채권은 다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죠? 이게 되시죠? 안 되시나요? 다시 할까요? 기본만 잘 아시면 돼요. 기본 가압류하고 근저당만 따지시면 되거든요. 가압류일 경우에는
가압류 밑에 있는 아이들하고 다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서. 그죠? 금액에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가압류 선상에서는 다 n분의 1을 해줘요. n분의 1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이 근저당끼리의 시리즈라면 걔네들끼리 이제 다 순위 빠른 놈이 다 독식이에요. 밑에서부터 다 올라가겠죠? 맨 밑에는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올리고 해서. 되셨죠? 그러니까 계산한 거를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얘가 받을 돈 다 주고 순서대로 주면 돼요. 자, 12번 보실게요. 12번도 순서 정도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그죠?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실게요. 그죠? 자, 어쨌든 경매 절차는요. 처음과 끝이 중요하겠죠? 그죠?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은 뭐가 되겠어요? 경매를 신청하겠죠? 맨 끝은 뭘까요? 경락받은 부동산을, 그죠? 인도하겠죠? 이 두 개만 해도 예문이 한두 개가 날아갈 거예요. 그죠? 맞죠? 2번이 날아갔네요. 벌써. 맞죠? 앞에 거 안 하고 맨 뒤에 거만 따져도 2번이 날아갔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 및 부동산의 인도명령, 이게 맨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배당보다는 그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아니, 더 늦을 거 아니에요? 배당이 더 빠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2번은 날아갔고요. 다른 걸 좀 볼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신청. 그죠? 채권자의 경매 신청. 그럼 3번 날아갔죠? 맨 앞에는 디귿이고요. 맨 뒤에는 이응이에요. 맞네요? 그럼 1번 아니면 5번에서 벌써 답이 나오죠? 그러면 다른 걸 좀 따져보면 디귿 리을이니까 똑같네요. 그죠? 기역 미음하고 비읍 시음만 따지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기역하고 미음하고 어떤 게 더 빠를까? 매각기일 공고하고 매각의 실시.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공고가 빠르겠죠? 그죠? 우리말이니까 읽어보면 순서가 대충 나오시죠? 그죠? 뒤에 것도 따져볼까요? 비읍하고 시옷이죠? 아, 이건 똑같구나. 리을하고 미음. 맞죠? 리을하고, 기역하고 미음을 따져야 되고, 그죠? 니은 똑같구나. 똑같으니까, 니은하고, 시옷하고 비읍을 따져봐야 되겠네. 그죠? 시옷하고 비읍을 시옷은 뭐예요? 대금에 납부고요. 비읍은 배당의 실시예요. 그럼 배당은 뭐 갖고 배당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빨리 와야 돼요? 대금이 더 빨리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채권자의 경매 신청을 한 다음에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그 다음에 언제 할 거야? 매각 기일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각을 실시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매각에 대해서 불허가, 허가 두 가지 할 수 있거든요. 어찌됐건 허가 자체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금 납부를 해야 되고 배당 실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및 부동산 인도명령. 그죠? 별거 없죠? 우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의 뒤에 나오는 이 경매 실무는요, 어려운 게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경매 수준으로 얘기하면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쉬운 부분, 요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15번.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 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 가등기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요건 아시죠? 그죠? 아까 대항력이 있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했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 목적물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나요? 맞죠? 경매가 시작된 다음에. 그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매 목적물 점유를 취득한 것.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가 없죠? 4번 볼까요? 최선순위 전세권으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나요? 전세권은? 전세권으로, 그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는 경매로 소멸되죠. 전세권 가지고 써먹은 거잖아요. 돈 달라고. 그죠? 그래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 그 다음에 1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 기일입찰, 기간입찰은 어려운 말은 아니죠. 기일은 그 날짜에 하는 거고, 기간은 그 기간 내에 하는 거고요. 호가경매라는 건 뭐죠? 불러서 하는 거죠. K옥션 같은 데서 도자기 경매할 때 하는 게 호가경매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는 경매의 과정이 기일 입찰이죠. 그 날짜에 가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왜요? 아까는 저감률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보증금액이잖아요. 아니죠. 최저 매각가격. 이게 중요한 게요. 숫자는 맞아요. 10분의 1인데 저도 헷갈리네요. 이거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수 가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가격이죠.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이죠.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법원에서 얘기한 최저 매각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최저 매각 가격 기준. 즉 입찰이 시작되는 금액이 있죠. 그 가격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숫자는 맞아요. 10분의 1은 숫자는 맞지만 기준이 뭐냐면 내가 살려는 가격이 아니라 법원에서 제시해준 가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번이죠. 그래서 그러면 맞는 거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보증금 1,000만 원 냈으면 9,000원 이상 돼야 되겠죠. 그 금액을 넘어야 되니까 9,001원이 되겠네요. 그죠? 넘으라 그랬으니까 9,000원을 초과해서 쓴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맞겠죠? 매각대금 다 납부해야 되겠죠.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죠?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재매각은 뭐예요? 신매각, 재매각 했었죠? 신매각은 입찰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유찰된 거죠. 재매각은 뭐예요?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한 거잖아. 그럼 포기한 사람이 또다시 입찰 들어오면 좋아라 해요? 안 좋아라 해요? 난 실소 이렇게 했죠. 맞죠? 그래서 재매각 절차에서는 매수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걸 요구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보증금 달라는 소리 못하겠죠? 그래서 1번이 매수 신고 가격이 아니라 뭐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꼭 기억하세요. 최저 매각 가격.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 1번.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은 매수가격. 또 나오죠? 최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해서 이런 문제는 실천이 지급 기일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기한이 지워지겠죠? 언제까지 내시오라 그러겠죠? 그날 내시오라는 표현 안 쓰겠죠? 언제까지 내시오라고 할 거예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하에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하겠어요? 배당 요구가 끝나는 날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죠?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유치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유치권은 후순위, 그죠? 후순위에도 인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인수가 된다는 얘기는 누가 낙찰받은 자가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맞죠?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금 몇 문제가 계속 겹치죠? 그죠? 그런 것들은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8번도 그거예요. 똑같죠? 차순위 매수신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법원에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가격 2억 원의 최저 매각가격 정확히 나왔잖아요. 2억 원이니까 보증금이 얼마다? 2천만 원. 부동산 입찰에 참여하였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 최고가가 2억 5천이에요. 그죠?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얼마가 넘어야 되겠어요? 보증금 2천을 빼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증금 2천 빼면 돼요. 빼면 얼마야? 2억 3천만 원 넘어야 된다. 맞죠? 차순위 매수 신고 문제 나오면 그냥 푸시겠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죠. 왜요? 그렇죠. 값어치가 있으면 뭐 아파트 좋은 거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법원에서는요 최저 매각 가격 결정할 때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잖아요. 근데 얼척없이 갑자기 거기 개발이 빵 그러면 뭐 20억이라도 사려면 사야죠. 뭐 어떻게. 그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나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은요 이해로만 좀 하시면 되겠지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경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매하고 있는데요. 경매를요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라 그랬어요? 경매를 컨설팅 해주는 거하고요 경매를 대신해 주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경매를 대신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입찰 보는 것 자체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A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보는 경매 컨설팅, 경매 부동산, 경매 정보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뭐예요? 그런 데는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거 괜찮아요. 요거 경매 보시고요 금액은 어느 정도 쓰세요 라고 하는 게 경매 컨설팅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서 써주고 이러진 않아요. 실제로 입찰 보는 건 본인이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1번으로 공인중개사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2번은 변호사, 3번은 법무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뭘 받아야 될까요? 그냥 막 할 수 있을까요? 교육 받아야 됩니다. 교육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죠? 32에서 44시간까지예요. 맞죠? 32에서 44. 법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은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학교나 협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한 규칙은, 그러니까 위탁받은 거죠. 원래는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주체가 법원이죠? 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보통 못하니까 학교나 협회에서 하는데요. 이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가 하나 더 준정부기관이 좀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빠지고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두 군데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규칙에서 중요한 사항은 매수신청 대리인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 그죠? 보증을 똑같이 들어야 되죠. 법인은 2억, 분사무소 1억, 개인은 1억 들으셔야 되고 따로요. 그 다음에 뭐 매수신청 대리인, 요거는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서류, 매수신청 대리인 서류 그러면 5년간 보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랑 똑같아요? 계약서하고 똑같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과 관계된 사본은 항상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사건 카드라고 해요. 사건 카드와 매수신청 대상물의 확인 설명 요거 같은 경우는 5년간 보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정지 사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업무정지 사유가 있고요. 임의적 업무정지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못 외우셔요. 그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읽어보고 센 거, 덜 센 거. 이 정도 선에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공부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내용이 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를 당한 경우, 업무정지를 당한 경우, 휴업했을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그죠? 임의적 업무정지 사유도 이렇게 있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있고, 물론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은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등록 취소 사유를 앞에 것도 못 외우는데 뒤에 것까지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등록 취소 사유, 업무정지 사유도 임의적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아시고, 그냥 제가 볼 땐 얘는 포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포기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조금 보시면요.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68페이지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은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등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에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맞죠? 실무교육 평가가 포함된다. 이건 당연히 실무교육 받을 때 다 시험 본다고 말씀드렸죠?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시스템 똑같죠? 따로 하셔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굳이 그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 대표자만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족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를 하면서 보수가 어떻게 될까요? 될 경우가 있고 안 될 경우가 있죠. 될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의 감정가의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이내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공했을 때 성공 못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받으면 되겠어요? 50만 원 이내에서 결정, 당사자 합의해서 결정한다. 그죠? 실비는요. 3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해서 결정한다. 통상의 실비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는 3번이에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의 설명으로 틀린 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감독의 사무를 지원장과 협의해 시도에 위탁할 수 있고 통상의 실비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의 1% 또는 최저 매각의 1.5% 이내에서 합의해서 결정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될 때 사무실 내 외부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를 제거해야 되고 제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게 되면 나 매수신청 대리인이요 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거를 등록이 취소될 경우 제거해야 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요 예문을 잘 기억해 주셔요. 최고가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보수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하죠. 그죠? 못해도 해야지. 근데 그런 경우 있다 그랬죠? 조금 많이 쓰고 출연시키고 컨설팅, 경매 컨설팅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제가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3억의 최저 매각 가격이에요. 근데 보니까 한 3억 3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3억 4천을 썼어. 그럼 3억, 가서 3억 4천 그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쓱 3억 3천 5백을 쓰는 거야.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이해를 하신 거고 나머지 분은 못 말하는 거지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3억 4천에 불러주고 딴 사람 몇 명 해가지고 봉투도요. 입찰 봉투도요. 현금으로 하잖아요. 보증금이요. 봉투 그대로 주는 거 아시죠? 봉한 다음에 그대로 주고 안 된 사람들은 그대로 줘요. 돈을 안 넣어도 돼. 3억에 3천만 원 넣어야 되잖아요. 봉투 해가지고 딱 봉투. 옛날에 그랬대요. 지금 모르겠어요. 어차피 안 될 거 알잖아요. 3억 4천 쓸 거니까. 확인하는 걸로 아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썰이 있어요. 아니까,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법무사들 등기하는 것도요, 등기비용으로 돈 버는 것 같죠? 인지값으로 돈 벌었어요, 옛날에. 인지값으로 돈 벌었어요. 인지가요, 우표 한 장에 3만원씩 하잖아요. 무서워 보여도 하나에 몇 개씩 붙잖아요, 인지. 그죠? 짜고 도장을 안 찍어요. 옆에만 쓱 찍어요. 제발요. 이거 녹음되는데 이런. 아시죠? 법무사들이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법무사 사무장들이 자기가 이제 법무사 사무소에서 먹는 피하고 인주가 기본 제대로 옛날에는 지금이야 안 되죠. 지금이야 빵꾸뚫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인지를 다 붙였잖아요. 인지를 쫙 붙이면은 30만 원어치, 50만 원어치 다 붙였다고요. 도장을 다 원래 일일이 찍어야 되거든. 이렇게 지금 뜨죠? 자, 그래서 4번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인 규칙상 반드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정지, 이건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보시면 공기업 준정부 기관은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교육 시설을 갖추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법원 행정처장이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 된다 그랬나요? 교육기관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이 되는 거는 부동산학과가 일반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나 공인중개사 협회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죠? 2번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그 개업 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 반납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했나요? 사망하였을 경우? 안 했죠. 근데 여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뭐라고 반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죠? 이 내용을 어디선가 봤으면 앞에 앞전도 뭐라? 그거 반납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죠.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만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반드시 매수신청 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매수신청 대리만 할 수는 없어요. 업무정지 기간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 공인중개사는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포기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대신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9번 볼게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최근 문제죠. 그나마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어차피 매수신청 대리인이 뭐 하는 거니까, 대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1월 2년 아까 나왔고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그죠? 공제나 공탁하라 그랬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을 영수증 작성 서명날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저 처음 보는 건데 그렇다네요. 그죠? 소속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할 수 없죠? 사장님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10번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거.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1%, 1.5%, 50만 원 있겠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쵸? 이건 뭐 기본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업무정지 사실을 중개사무소에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그죠?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 보시라는 얘기 있죠? 업무정지 받으면 표시하고요. 등록 취소당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나 매수신청 대리인료를 다 떼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업무정지 받았으면 문에다가 나 잠깐 매수신청 대리인 업무는 정지 중이요 라고 표시하고 창피해서 나가서 띄었어. 그죠? 다시 표시했어. 영어로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6조 이상 안 돼요. 6조 이상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 아까 얘기했던 게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얘기를,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할 요건에 자격증 플러스 개업이에요, 또. 그러니까 안 돼요. 매수 신청 대리인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니죠. 그죠? 위임인에게 설명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끝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중개활동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는요 아이다의 원리 뭐 셀링 포인트 이딴 거 있었거든요. 요즘 거의 안 나오죠. 뭐 소구점 해가지고 셀링 포인트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 뭐 이런 거 나와요. 셀링 포인트는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법률적인 측면.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기능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기초공사 설비 구조, 내구성 뭐 이런 거, 뭐 가격, 권리, 정책,
하는데요. 그냥 뭐 넘기셔도 될 것 같죠.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 판매가 되는 타이밍.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아파트는 뭐 좋아야 되고 뭐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겠죠? 판매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까지 해서 예르가 뭐 엉망덤벙해도 끝났죠? 집에 가시면 뿌듯하시겠죠? 책 한 권 끝났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